자, 분석 단계도 3스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스텝 6, 데이터 수집. 스텝 7, 데이터 분석. 스텝 8, 핵심 인자 선정. 그래서 분석 단계를 마치면 그 분석 단계의 최종 아웃풋은 핵심 인자입니다. 범인을 잡았다 이런 이야기죠. 분석 결과 범인을 잡은 겁니다.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데이터 수집. 여기에 성패를 걸어야 돼요. 좋은 데이터를 수집해야 좋은 분석이 됩니다. 쓰레기를 넣고 진주를 원한다면 그건 욕심이죠. 그래서 진주를 낳기 위해서는 진주가 될 수 있는 재료를 넣어야 돼요. 그 좋은 재료가 바로 좋은 데이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애널라이저라는 필터를 통과하게 되면 소위 말하는 바이탈 퓨 X가 도출이 되는 것입니다. 바이탈 퓨 X. 소수의 핵심 인자. 이것이 바이탈 퓨가 되겠습니다. 자, 분석은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진행이 됩니다. 첫째는 시각적 분석. 그래프로 대표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통계적 분석. 세 번째는 정성적 분석입니다. 자, 이와 같이 세 가지 분석을 통해서 우리는 바이탈 퓨라는 X를 찾게 됩니다. 자, 같은 이야기고요. 자, 첫 번째 데이터 수집입니다. 데이터 수집을 올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Y와 X의 연관 데이터 수집 계획을 수립을 해야 돼요. 계획이 먼저고 실행이 나중입니다. 실행 결과를 좋게 만들기 위해서는 계획이 좋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계획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석 계획서를 작성하고 데이터를 수집을 하게 됩니다. 자, 지금 보는 이 시트가 데이터 수집 계획서입니다. Good question은 useful information을 낳습니다. useful information의 어머니는 good question이라는 이야기죠. 반대로 bad question, unuseful information. 나쁜 질문은 유용하지 않은 정보를 낳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질문해야 될 것은 크게 5가지 키워드에 중거해서 질문을 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는 know, K-N-O-W. 내가 알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내가 알고 싶은 게 뭐예요? 이 X가 과연 Y의 진정한 팩트인가 아닌가를 우리가 알고 싶은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걸 알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형태로 이것을 조망해야 되는가? C, S-E-E. 내가 보아야 될 이미지가 머리에 연상이 되어야 돼요. 세 번째, 그 이미지를 구현하기 위해서 사용해야 될 툴이 무엇인가가 떠올라야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툴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그 툴을 적용하기 위해서, 그 툴을 사용하기 위한 데이터의 요건은 어떠해야 되느냐를 묻게 되는 것입니다. 이 순간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아무 곳에나 가서 닥치는 대로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이 아니고 그 툴을 사용하기에 적합한 형식의 데이터를 수집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기술이에요. 그래서 일을 잘하는 사람의 방식, 일을 못하는 사람의 방식은 바로 이 부근 어딘가에서 갈림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5번째는 뭐냐? 로케이션. 그 데이터를 어디에 가서 찾아야 되는가? 그래서 이 5가지 키워드 know, see, tool,
데이터, 로케이션. 거기에 근거해서 만든 시트가 이거예요. 측정 대상이 무엇인가. 측정 대상의 운영적 정의. 그 다음에 데이터의 소스 및 위치. 샘플 크기. 누가 수집할 것인가. 언제 수집할 것인가. 어떻게 수집할 것인가. 동시에 수집해야 될 데이터는 무엇인가. 여기에 대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표본을 수집하는 방법에는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크게 보면 이 5가지로 요약이 될 수 있어요. 첫 번째, 단순 임의 추출, 랜덤 샘플링입니다. 두 번째, 청화 추출. 이거는 단과대학별, 학년별 각각 몇 명 이렇게 하는 것이 청화 추출이에요. 그 다음에 계통 추출은 일정한 간격을 두고 표본을 추출하는 방법입니다. 분기별 1명씩 일정 수의 학생을 추출한다. 이런 예가 되겠죠. 그 다음에 집락 추출은 뭐 이것저것 볼 거 없이 다 똑같이 3학년 식품영양학과 전원. 이 방식이 집락 추출입니다. 청화 집락 추출은 청화 추출과 집락 추출을 조합한 거예요. 그래서 단과 대학별, 학년별, 인원 비례에 따른 지역 대표 학교를 함께 고려하여 추출한다. 이런 예가 여기에 부합하겠습니다. 다음은 데이터 분석입니다. 자, 데이터 수집에 우리가 힘을 한 80% 안배를 해야 돼요. 데이터 분석은 뭐 미니텍 가지고 이렇게 우아하게 할 수 있는 것이지만 데이터 수집은 현장에 가서 박박 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 수집은 폼이 안 나지만 대단히 고생스럽고 중요한 것이고 데이터 분석은 빛나기 위해서는 그 선행공정인 데이터 수집이 알뜰하고 살뜰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그래프 분석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 분석은 첫 번째 분류 항목을 결정해야 되는 것. 그러니까 이게 뭐냐, 분류 항목을 결정해야 된다는 건 우리가 이미 아웃풋에 대한 통찰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아웃풋을 얻을 것인가가 명확해져야 이 분류 항목에 대한 개념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데이터 수집입니다. 세 번째는 데이터 정리가 되겠고요. 다섯 번째 그래프를 그리고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그려봐야 될 데이터는 산점도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모양의 그래프가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산점도고 또 가장 빈번하게 목격했고 또 사용되는 도구라고 하겠습니다. 자, 예제 4-1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용 시간이 다양한 배터리 표본을 수집하여 카메라에 플래시를 터뜨린 후에 잔여 전압과 다시 플래시를 터뜨릴 때까지 약간의 회복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회복 시간과의 관계를 알고자 하는 그런 예제가 되겠습니다. 예제 4-1번을 열어보겠습니다. 자, 예제 4-1번을 열었습니다. 이호석. 네. 열었습니까? 네. 네. 자, 다 같이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그래프를 클릭합니다. 첫 번째 산점도가 있어요. 자, 클릭하고. 자, 여기 여러 가지 패턴을 선택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 단순 그래프를 선택하겠습니다.
확인. Y 변수는 플래시 리커버리, 회복 시간입니다. X 변수는 볼트스 애프트, 잔여 전압이 되겠습니다. 자, 오케이 할까요? 자, 그래프를 더블 클릭하면 이와 같이 바깥으로 튀어나옵니다. 자, 어떤 것 같아요? 크게 보면 이와 같이 되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매우 정확한 또 중요한 사실을 한 가지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똑같은 그래프를 보면서 여기에서 아주 훌륭한 의미를 추출하는 사람이 있고 아무런 의미도 찾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이 개인차입니다. 자, 이 그래프를 어떻게 볼 거예요? X하고 Y. 관계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나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여기서 읽어낼 수 있는 시각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게 분석가의 자질입니다. 개인 차이기도 하고. 저 같으면 이렇게 볼 것 같아요. 야, 이 그림이 이렇게 있는데 이 그림이 여기에 있는 4점, 여기에 있는 2점 때문에 뭔가 X하고 Y가 굉장히 관계성이 있는 것들이 이 6점 때문에 굉장히 두리뭉실해졌다. 이런 사실을 여기서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6점의 데이터가 어디서 왔는가에 의문을 가진다면 그 사람은 훌륭한 블랙벨트의 자질을 가진 사람이에요. 여기에서 이거 뭐 이래 봐도 모르겠고 저래 봐도 모르겠고 도대체 의미를 찾을 수 없다. 그런 분들은 블랙벨트보다는 철학을 하는 게 적성에 맞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게 뭐가 능력에 따른 문제가 아니고 본인의 어떤 적성에 관련된 문제죠. 그래서 동물적 감각으로 딱 보면 이런 것에 대한 돌파 방향이 생기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이 블랙벨트의 자질을 가진 사람입니다. 자, 어쨌든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막대 그래프인데 막대 그래프는 생략하겠습니다. 막대 그래프는 초딩도 아니고 너무 흔한 거죠. 그래서 넘어가고. 자, 그 다음에 히스토그램입니다. 자, 히스토그램은 도수 분포표를 이와 같이 라인으로 연결해 놓은 것입니다. 도수 분포표 우리가 많이 그려봤죠. 자, 신장을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150에서 155까지, 155에서 160까지 이렇게 청별해서 거기에 해당되는 도수가 이와 같이 플로팅이 되어 있고 그 라인이 이와 같이 연결된 모습, 히스토그램의 모습입니다. 자, 예제 4-3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샴푸 제조업체에서 갑자기 최근 들어서 고객의 불만이 빗발치고 있어요. 왜 그럴까? 살펴봤더니 샴푸 뚜껑이 안 열린다는 이야기입니다. 막 아침에 일어나서 목욕탕에 간 딸이 자꾸 엄마를 부른다 이거야. 엄마 부르면 쫓아가면 막 머리에 물을 잔뜩 적셔놓고 샴푸 뚜껑이 안 열려가지고 이제 부르는 거죠. 엄마는 다 할 수 있으니까. 이런 불만이 엄청 지금 막 쇄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를 수집했습니다. 우리가 제조 표준은 목표값이 18이에요. 그래서 실제 데이터를 수집해서 살펴보았더니 자, 이건 지우고 예제 4-3번입니다.
자, 예제 4-3 토크가 있고 머신이 있어요. 자, 기본적으로 이제 그 토크 이 비틀린 모먼트라고 하는데 나사 같은 것들이 얼마나 강하게 조여져 있나 하는 것들을 나타내는 척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프 클릭하시고 히스토그램 클릭하겠습니다. 히스토그램 어디 있어요? 자, 여기 있습니다. 위에서 5번째 있습니다. 히스토그램 클릭하시고 자, 첫 번째 단순 그대로 두시고 확인합니다. 자, 그래프는 토크. 자, 여기까지 왔어요. 최유림, 네, 여기까지 왔습니까? 네, 왔습니다. 잘했어요. 확인하세요. 자, 이와 같은 그림이 얻어졌습니다. 김지환, 네. 이 그림 똑같이 나왔습니까? 네, 나왔습니다. 예. 보니까 어때요? 이거 막 표준은 18인데 굉장히 그 과다 토르크로 한 게 굉장히 많죠? 김지환. 어때요, 지금 딱 보기에? 예, 문제가 있죠? 예, 문제가 있어 보여요. 그러면 이럴 때 어떻게 되느냐? 이럴 때 우리가 이제 그 문제를 개선하는 그린벨트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될 것이 뭐겠어요? 항상 문제는 모든 상황에서 발생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에게 발생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발생하지 않아요. 어떤 기계에서는 발생하고 어떤 기계에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어느 때는 발생하고 어느 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어떤 재료에서는 발생하고 또 다른 재료에서는 발생하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 그 문제가 발생하는 그 어떤 상황, 때, 장소, 사람 이걸 우리가 찾아내는 게 문제의 첫 번째 해결책입니다. 그래서 동시에 수집된 데이터를 보니까 2대의 기계가 있어요. 1번 기계와 2번 기계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의문을 가져야 될 것은 기계별로 어떤 차이가 있는가에 대한 의문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클릭하고 히스토그램을 클릭한 다음에 그래프를 2개를 비교할 수 있는 4번째 그림을 선택합니다. 확인하세요. 그 다음에 그래프 토크를 갖다가 클릭을 하고 그룹화의 머신을 입력을 합니다. 자, 이렇게 입력을 해주고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자, 이 그림 얻었을까요? 심혜진, 네, 이 그림 나왔습니까? 네. 자, 이 그림으로 미뤄올 때 지금 문제의 그 초점은 어디에 있을 것 같습니까? 만약에 본인이 그린벨트로 이 문제를 해결하라는 임무를 부여받았다면 지금 여기서 문제 해결의 단초를 어디서 잡고 싶어요? 이 그림 속에 숨겨져 있는 의미를 한번 말해보세요. (1번) 기계와 (2번) 기계 어떤 기계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심혜진, 네. 예, 지금 제가 질문한 거예요. 심혜진 모르겠어요. 학생에게 질문한 겁니다. 1번 기계와 2번 기계 어디에 문제가 있습니까? 목표값이 18입니다. 1번 기계는 목표값의 요 실선이 1번 기계고 이 점선이 2번 기계죠. 이게 나와 있죠. 범례가. 그러면 지금 1번 기계는 거의 타겟에 맞춰져 있고
2번 기계는 평균이 어디쯤 있습니까, 지금? 평균이 어디쯤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얼마입니까? 여기 요 정도가 평균인 것 같은데. 24. 14? 24? 네. 24가 되겠죠. 그렇습니다. 2번 기계의 평균이 1번 기계에 비해서 월등히 높죠. 그래서 이 그림을 딱 보면 2번 기계가 문제가 있다는 걸 직감적으로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2번 기계의 세팅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석을 할 때 한 장의 그림만 보아도 바로 해결책에 도달할 수 있는 그런 그림이 되겠습니다. 다시 교재로 돌아옵니다. 다음은 상자 그림입니다. 상자 그림은 이와 같이 상자와 수염으로 구성된 그런 도구가 되겠어요. 자, 그러면 요 상자는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 상자의 시작은 데이터의 25% 되는 지점에서 시작하고 데이터의 75% 되는 지점에서 끝납니다. 즉 가운데 토막. 데이터의 가운데 토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상자 가운데 라인이 하나 있습니다. 이 라인이 중위수, 메디안입니다. 그래서 생선의 가운데 토막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양쪽에 수염이 있는데 왼쪽 수염이 최소값에서 데이터의 25% 되는 지점까지, 오른쪽 수염은 데이터의 75%에서 최대값까지. 단, 요 대목이 중요합니다. 데이터가 수염이 무작정 길게 연결하진 않습니다. 길어도 가운데 박스 길이의 1.5배를 초과하진 않아요. 만약에 초과하는 데이터가 있다면 이와 같이 점을 찍습니다. 이상치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박스 플롯을 그리는 원칙이 되겠고요. 자,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펫의 내구성을 측정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내 가정에 카펫 제품의 표본을 설치한 다음에 60일 후에 내구성을 측정했습니다. 상자 그림을 통해서 내구성의 분포를 확인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제 4-4번을 열어보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카펫의 내구성, 듀러빌리티 데이터가 수집이 됐고 카펫은 4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박스 플롯을 그려보면 박스 플롯은 그 2개 이상의 그룹의 데이터를 비교할 때 가장 파워풀한 도구가 되겠습니다. 상자 그림을 클릭합니다. 자, 여기서 그룹 표시 두 번째를 클릭합니다. 확인합니다. 그래프 변수는 듀러빌리티. 그 다음에 그룹화는 카펫. 자, 이와 같이 입력한 다음에 확인하겠습니다. 정정훈. 네. 자, 이 그림 나왔어요? 네. 네, 좋습니다. 윤병욱. 네. 자, 우리가 만약에 그 22.5 정도의 내구성을 필요로 한다면 여기서 그나마 가능성이 있는 카펫이 1, 2, 3, 4 중에 어떤 겁니까? 네 번째요. 아, 네 번째. 그렇죠. 네 번째 22.5 정도의 내구성을 필요로 하는데
네 번째 카펫이 굉장히 산포가 커요. 그냥 10에서 22.25까지 굉장히 넓게 분포되어 있는데, 참 이럴 때 우리가 우디 알렌의 그 말이 한번 되새겨 볼 필요가 있어요. 미국의 극작가이자 코미디언인 우디 알렌이 말했습니다. 두 갈래 길이 있다. 한 갈래의 길은 이미 파멸로 결정난 길. 나머지 하나의 길은 거의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희미한 길. 지금 4번이 그래요. 나머지는 거의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거의 파멸로 결정난 길입니다. 1, 2, 3은 죽었다 깨어나도 22.5 부근에는 근처에도 가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나머지 하나의 길은 거의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끝에 딱 조금 매달려 있는 거의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이 희미한 거의 깊은 산에서 먼 곳에 보일까 말까 한 작은 불빛 하나가 지금 이 4번에서 보이고 있어요. 자, 여기에서 그나마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작은 희망을 찾아서 떠나가 봐야 되죠. 자, 다시 그래프를 그려봅니다. 여기서 동시에 수집한 데이터 중에서 컴포지션, 성분이라는 데이터를 하나 더 수집을 했어요. 이게 마지막 희망인 거죠. 그래서 그래프를 클릭하고 상자 그림을 클릭합니다. 그룹 표시, 두 번째 그래프를 클릭해서 확인하고 카펫 다음에 컴포지션 하나를 더 추가해 줍니다. 그러니까 계속 뭔가 청별해 가는 이런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확인합니다. 자, 이와 같은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자, 1번, 2번, 3번, 4번 카펫이 성분 A와 성분 B로 구분해서 이와 같이 데이터가 보여집니다. 그렇게 구분해서 데이터를 살펴보니 4번 카펫 중에서 성분 B로 제조한 카펫이 거의 22.5의 그런 내구성을 만족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감격적인 순간이죠. 이게 우리가 개선을 하는 사람들의 희망이에요. 이럴 때 뭔가 보람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를 대할 때 그저 무심히 대할 것이 아니고 이것을 어떻게 청별해서 문제의 진원지를 구분해서 살펴볼 수 있겠는가를 자나깨나 고민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속에 바로 답이 숨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답은 4번 카펫의 성분 B가 되겠습니다. 자, 줄기 잎 그림은 자주 사용하는 도구가 아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프 분석 중에 런 차트가 있어요. 런 차트. 런 차트는 시계열적인 차트입니다. 시계열적인 차트라는 것은 시간적 변화에 따른 데이터의 안정성, 경향성을 파악할 때 주로 사용되는 도구가 되겠습니다. 예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방사능 측정기, 즉 멤브레인이 방사능의 양을 측정을 하고 있어요. 20개의 기기를 선택해서 2개씩 짝을 지어서 데이터를 수집을 했습니다. 예제 4-6번을 열어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멤브레인 데이터가 있어요. 자, 통계 분석. 런 차트는 어디 있을까요? 런 차트. 런 차트가 어디 있는가 굉장히 중요하죠.
품질 도구의 첫 번째 가면 런 차트가 있습니다. 런 차트 클릭하십시오. 자, 런 차트의 단일열을 선택을 해줍니다. 멤브레인. 부분군의 크기는 2개씩 짝지어진 데이터라고 했습니다. 2를 입력을 해줍니다. 자, 확인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그림이 그려졌어요. 강민성. 네, 자, 이 그림 그려졌습니까? 네, 자, 우리 강민성 학생이 그린 그림이 바로 런 차트입니다. 김기중. 김기중 네. 학생. 이 그림 네. 그려졌어요? 네, 그려졌어요. 그렇습니다. 김기중 학생이 그린 그림이 바로 런 차트가 되겠습니다. 자, 런 차트는 그래프로 그려질 뿐만 아니라 4가지 진단 도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제일 밑에서 두 번째 줄부터 보면 군집파에 대한 p-밸류 0.022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의미가 뭐냐? 군집파, 클러스트링이죠. 클러스트링, 뭉침 현상. 여기서 p-밸류가 0.05보다 작으면 그런 현상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0.05보다 크면 그런 현상은 없다. 이런 이야기죠. 그럼 군집파에 대한 p-밸류는 0.022, 즉 뭉쳐있는 현상이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데이터가 이게 뭉쳐있죠. 높을 땐 높은 대로 뭉쳐져 있고 낮을 땐 낮은 대로 뭉쳐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추세, 트렌드에 대한 경향이 있느냐? 그런 경향이 없다. 호남물에 대한, 그래서 2개 이상의 모집단에서 온 이질적인 데이터라는 흔적이 있느냐? 없다. 이런 이야기죠. 진동이라는 건 뭐냐면 오르내림의 굉장히 심한 것, 오실리에이션. 그런 현상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현상이 없다라는 걸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런 차트는 시간적 변화에 대한 데이터의 안정성, 경향성을 볼 수 있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다별량 차트, 멀티베리 차트입니다. 이거 대단히 유용한 차트예요. 멀티베리 차트는 실험계획법 전 단계에서, 직전 단계에서 예비 실험 정도의 도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뭐 복잡하게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예제를 보면서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결 시간, 신터 타임입니다. 이 신터 타임이 3가지 금속의 압축 강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프로젝트예요. 그래서 소결 시간마다 금속 종류별로 5개의 시료를 채취해서 압축 강도를 측정했습니다. 소결 시간은 3가지 버전을 사용했어요. 100분, 150분, 200분. 예제 4-7번을 열겠습니다. 허민영. 허민영. 이름 부르기 되게 어려워요. 남들이 어떻게 불러요? 보통 민영아 이렇게 영자로 좀 많이 부를 것 같은데, 안 그래? 네. 그렇죠. 엑소의 매트릭스 예제 4-7번 열었습니까? 네. 좋아요. 이게 빨리빨리 열립니까? 미니탭? 네. 네, 좋아요. 자, 그럼 저를 따라 하십시오. 자, 통계 분석에 가서 품질 도구를 클릭하고
요 밑에 다별량 차트까지 내려옵니다. 자, 다별량 차트에서 서독하고 잠깐 대기. 이소연, 네. 여기까지 왔어요? 이상 없이? 네. 네, 수고했습니다. 정세훈, 네. 여기까지 왔어요? 네. 좋아요. 자, 다별량 차트 클릭합니다. 자, 반응 변수는 스트렝스. 요인 1은 신터 타입. 요인 2는 메탈 타입.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입력이 된 것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아주 그 기하학적인 그림이 그려졌습니다. 자, 그러면 평면상에서 우리가 입체적인 분석을 할 수 있는 그림이 얻어졌습니다. 자, X축에는 메탈 타입 15, 18, 21, 세 가지 버전이 이렇게 나눠져 있고, 그 다음, 그 세 점이 찍혀 있어요. 신터타임 0.5, 1.0, 2.0. 그리고 이 세 점의 평균값이 빨간 선 라인으로 이와 같이 플로팅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그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어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뜻은 뭐냐? 자, 이와 같이 메탈 타입이 18일 때 신터 타입 0.5에서는 제일 강도가 낮아요. 그런데 1.0에서는 갑자기 강도가 높아졌다가 2.0으로 하면 더 높아져야 될 것 같은데 뚝 떨어졌습니다. 자, 이런 현상은 뭐냐? 신터 타임은 스트렝스의 그 리니어한 이런 1차 모델이 아니라는 걸 의미하고 있어요. 즉, 뭔가 곡선 반응이 얻어지는 것입니다. 함수로 따지면 2차 함수 이상인 거죠. 그래서 멀티베리 차트를 우리가 본다는 것은 두 변수의 교호작용 또는 그 변수의 그 반응 프로파일, 이게 1차 반응이냐 2차 반응인가를 알 수 있는 매우 그 유용한 정보. 다음 그 좀 더 그 디테일한 분석을 진행하기 위한 방향성을 잡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 줍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23 이상의 강도를 요구를 한다면 뭘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23 이상의 강도가 요구된다. 안지윤. 네. 23 이상의 강도가 요구될 때 메탈 타입은 뭘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18이요. 오케이. 그 다음에 신터 타임은? 1. 그렇죠. 아주 그 우리 안지윤 학생이 방금 말한 말이 지극히 옳은 말이에요. 23 이상의 강도를 얻어내기 위해서는 메탈 타입은 18, 신터 타입은 1.0을 적용한다면 우리는 약 23.5 정도의 강도를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가설 검정입니다. 자, 가설 검정은 자, 시작하면 또 한참 걸리기 때문에 10분간 휴식하고 바로 가설 검정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분간 휴식합니다.